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먼저 양보했고, 항상 먼저 이해했고, 한 번도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설명도 없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당황해서 묻습니다. 대체 왜 무엇이 문제였느냐고. 하지만 떠난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말들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고 믿습니다. 참는 자가 이긴다고,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도 바로 그 착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린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루아침의 변덕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진행된 정리의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작별이 있었습니다. 매번 참을 때마다, 매번 이해하려 애쓸 때마다 마음 한 귀퉁이에서는 작은 짐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짐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더 이상 들 수 없는 무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섭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랐을 때 주변의 시기와 모함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맞서 싸우기보다 자신을 낮추고 참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덕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억울해도 해명하지 않았고 분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음이 미덕이 되려면 그 참음이 나를 지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를 갉아먹는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것을.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자신이 참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참아서 지킨 것도 있었지만 참느라 잃어버린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어떤 참음을 안고 계십니까? 그 참음은 관계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을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에 세우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이지만 자기 혐오는 자신을 향한 칼날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그 칼날을 너무 오래 품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에서 그대는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착함은 지금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잠시 함께 해주십시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믿었던 그 오래된 문장이 어쩌면 오늘 조금 다르게 읽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반사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갈등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자기 마음을 먼저 누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미뤄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던 시절 같은 길을 걷는 벗들 사이에서 비교와 시기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비아냥거렸고 누군가는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그는 상대의 말에 맞서기보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내가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그는 그것을 수양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유배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 수양이 때로는 자기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 습관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씨앗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관계는 유지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라는 문장이 한 줄씩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이던 것이 어느새 빼곡한 장부가 됩니다. 그 장부는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원래 사람이 다 그렇지. 내가 예민한 거야. 이런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들은 위로가 아니라 마취입니다. 지금 느껴야 할 감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처방전입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미루는 방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덮어버리고 상처를 받는 순간 합리화하고 화가 나는 순간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 느끼지 않으면 나중에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뤄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고여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혹은 터지지도 않고 안에서 썩어갑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밖으로 터지면 싸움이라도 되지만 안에서 썩으면 병이 됩니다. 그대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문장을 속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그 문장들은 정말 관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까? 착한 사람의 엔진이 자책으로 돌아간다면 그 엔진은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연료가 바닥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착한 사람이 조용히 떠나는 날입니다. 착함은 분명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양보할 줄 알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착함에 경계가 없으면 그 아름다움은 어느 순간 소모로 바뀝니다. 미덕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착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강제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배려가 2번, 3번 반복되면 고마움의 농도가 옅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함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어느새 요구가 됩니다. 왜 오늘은 안 해주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은 불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은 그 불만을 감지하고 더 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팽팽해집니다. 한쪽은 더 많이 주려 하고 다른 쪽은 더 많이 받으려 합니다. 이 불균형이 커질수록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늘 베풀기만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웃의 일이라면 제 일처럼 나서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프거나 지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날이면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보다 서운해했습니다. 심지어 원망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베풀매 한계를 두지 않으면 받는 이의 마음에서 고마움이 사라진다고. 넘치는 친절은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대치를 높일 뿐이라고. 그대들의 착함은 지금 누구의 편안함이 되고 있습니까? 그 편안함 속에서 정작 그대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계 없는 착함은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착한 사람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 더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 순환 속에서 지워지는 것은 언제나 착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관계 안에서 자기 자리가 사라지면 그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봉사일 뿐입니다. 착함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줄 것인지를 아느냐에서 갈립니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생기고 존중이 있어야 고마움이 유지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3개의 문장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다 그래. 내가 이해하면 좋아질 거야.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 문장들은 언뜻 보면 너그러움처럼 보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상황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넓은 마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마음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문장들은 방패가 아니라 눈가리개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한 도구입니다. 원래 사람은 다 그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정당화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을 무마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제의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대신 내가 더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허물을 눈감아주는 것은 덕이지만 선을 넘는 것까지 눈감아주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고. 기준이 흐려진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기대온다고. 그리고 그 기댐은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 선을 넘게 된다고.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이 진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작은 양보가 나중에 큰 희생이 되는 과정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희생의 끝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문장의 진짜 문제는 기준이 계속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괜찮았던 것이 두 번째에는 조금 더 괜찮아지고 세 번째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괜찮아집니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까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도 착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마음을 더 조용히 접어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어넣은 마음은 언젠가 더 이상 펼쳐지지 않게 됩니다. 너무 오래 접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지금 어떤 문장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십니까? 그 문장은 정말 이해와 너그러움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회피입니까? 무너짐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작은 문장이 쌓여서 시작됩니다. 한 줄 한 줄 쌓인 괜찮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끊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끊습니다. 서운함을 끊고 기대를 끊고 분노를 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울분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 발 물러날 뿐입니다. 밖에서 보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오랜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많은 밤을 고민했고 수많은 순간을 참았고 수많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문 앞에 섭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기까지가 가장 오래 걸렸고 막상 떠나는 것은 담담했다고. 그 담담함은 무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과정을 거친 뒤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감정이 없어 보였던 것은 감정을 다 써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힘도 분노할 힘도 미련을 가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떠나기 전에 여러 번 마음속으로 떠납니다.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서운할 때마다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마다 기대의 크기를 줄입니다. 화가 났다가 삼킬 때마다 감정의 온도를 낮춥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제야 진짜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감정이 남아있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어야 비로소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 뜨거웠던 마음이 식고 또 식어서 결국 얼어붙은 것입니다. 뜨거울 때 말했으면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가워지면 담담하게 떠날 수 있으니까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면서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대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무렇지 않음은 정말 괜찮아서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미리 끊어버린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뜨거운가? 아니면 이미 식기 시작했는가? 식기 시작한 마음은 다시 데우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식기 전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떠날 때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고, 왜 이유를 말하지 않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착한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말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하고, 여러 번 기대하고, 여러 번 실망한 끝에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포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약용이 관직에서 개혁을 시도했을 때 그는 수없이 건의하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외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말을 바꿔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보기도 하고 간곡히 호소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한 번의 신호에도 알아채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썼습니다. 알아들을 사람이 언젠가 읽기를 바라며. 착한 사람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상대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절제입니다. 말을 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할수록 상처만 깊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는 순간 마음도 함께 닫힙니다. 한 번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가 안에서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서, 너무 마음을 쏟아서 결국 바닥이 난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묻혀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삼킨 말, 해봤지만 닿지 않은 말, 이제는 할 필요도 없어진 말들이. 그 말들이 모두 묻힌 자리에 침묵이 들어섰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누군가의 침묵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침묵이 무관심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들을, 그때 그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침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말이 닿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여서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 침묵 앞에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듣겠다는 자세로. 착한 사람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참은 것을 티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공기처럼 늘 있으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니까 그 편안함이 누군가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물이 맑으면 물이 있는지 모르듯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관계가 거칠어집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던 일들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왜 분위기가 이렇게 됐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던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사람, 불편한 순간을 부드럽게 넘겨주던 사람, 묵묵히 뒤에서 정리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날 것으로 부딪힙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이 있어서 이만큼이었구나. 정약용은 기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어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것들이 떠나시고 나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없이 조율해 주셨던 것들, 눈에 띄지 않게 막아주셨던 것들, 그냥 있어주시는 것만으로 유지되던 것들이 그제야 그 존재의 무게를 알았다고.
무게는 들어볼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느껴지는 것이라고. 사람의 가치는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로 증명되지 않고 사라진 뒤에 흔들림으로 증명됩니다. 착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것이 저 사람의 성품이었구나.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이 저 사람의 배려였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옵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뒤입니다. 그대들 곁에 공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늘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티를 내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후회가 되기 쉽습니다. 있을 때 알아봐야 고마움입니다. 착한 사람의 이별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홧김에 끊지 않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래 견디고 오래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이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끄는 관계는 감정이 풀리면 돌아갈 수 있지만 정리로 끄는 관계는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뒤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미움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참게 될 것을 알고, 다시 상처받을 것을 알고, 다시 자책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 순환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기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나온 늪에 다시 발을 담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늪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는 사람은. 정약용은 유배가 풀린 뒤에도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복귀하기보다 고향에서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시 나서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길에서 배울 것은 다 배웠다고. 다시 가봤자 같은 것을 반복할 뿐이라고.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소모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더 오래 참았고 더 많이 이해하려 했고 더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내린 결론이기에 다시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볍게 내린 결정은 가볍게 바뀔 수 있지만 무겁게 내린 결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의 이별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대의 착함은 지금 그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지우고 있습니까?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믿었던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을 아는 착함만이 오래갑니다. 그것을 아는 관계만이 진짜입니다.